호주로 이주한 지 17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아내와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한겨울에 도착했습니다. 우린 영어를 거의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건 아니었죠.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장보기, 은행 가기, 기차 시간표 알아보기. 그러나 우리는 젊었고 설레임이 있었고 여기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점점 사는 게 수월해졌고 지역사회에 친구도 생겼습니다. 저는 취업했고 아내는 우리의 새집을 무척 좋아했죠. 미래가 아주 밝아 보였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부딪히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우린 행복했습니다. 우리 삶이 어떻게 펼쳐질 거라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짧은 몇 년간 우리는 우리가 향하는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4살이었는데 여전히 말도 못하고 다른 아이들과 놀지를 않았습니다. 고향의 어머니와 통화하곤 했는데 어머니 말씀은 사내 아이들은 여자 아이들보다 늦게 발달하는 거라면서 우리 아이도 괜찮을 거라고 했죠. 전 어머니 말씀을 믿었죠. 하지만 제 아내는 아이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곤 했습니다. 아이가 들이려 하지 않고 좀 버릇이 없다는 건 알았지만 사내 아이들이 원래 다 그런 거라고만 저는 생각했죠.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그렇게 심란해 있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를 쳐다보지도 않고 웃지도 않으니 본인은 아이와 소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애 잘못이 아니잖아. 당신이 제대로 행동하게 가르쳤어야지. 나는 종일 일해서 생활비 벌고 아빠 노릇 하잖아. 당신은 왜 엄마 노릇을 못해? 그날 제가 어떻게 그런 모진 말을 할 수 있었는지. 아들이 입학할 때가 되자 저는 학교에 가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입학한 지 얼마 안 되어 선생님이 제 아이의 사교성과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했죠. 그때 들었던 생각이 기억납니다. 나도 그래요. 나도 영어조차 제대로 못하는 초짜배기 호주인이라고요.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자폐증을 언급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자폐증이 뭔지 몰랐지만 심각하게 들렸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를 의사에게 데려가라고 제안했습니다. 진단을 일찍 받을수록 최선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아이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고 아이를 도울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의사는 자폐증이 일종의 발달장애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아이가 타인이나 환경과 관계 맺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의사가 자폐증을 가진 사람이 호주에 20만 명이 넘는다고 했을 때 믿을 수가 없었죠. 100명당 1명꼴이니까요. 의사는 우리 아이가 일생 자폐증을 안고 살아갈 거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우리는 다시 막막했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혹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두려웠죠. 저는 필사적으로 아들을 돕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가족의 미래에 대해 장밋빛 비전은 사라졌습니다. 쇼핑은 악몽이었습니다. 아이가 잘 적응을 못했는데 솔직히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주위의 모든 것에 아이가 압도된 것 같았습니다. 온갖 소음과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죠. 아이에게 너무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는 밝은 조명이 아이의 눈을 자극하고 있었음을 미처 깨닫지 못했죠. 또 힘든 일은 아이가 몇 가지 음식 외에는 도무지 먹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원하는 거라고는 플레인 토스트와 사과뿐이었으니까요. 저희는 저러다 병에 걸릴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했죠.
계산대에 서는 게 두려웠습니다. 아무도 아이의 머리카락에 손을 댈 수가 없었죠. 빗겨주거나 감겨줄 수도 없었고 이발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처음으로 이발소에 데려간 날이 기억납니다. 그날 다시는 데려가지 않기로 약속했죠. 아이가 잠잘 때 아내가 머리를 살살 빗겨주곤 했습니다. 자폐증이 있는 모든 아이가 각기 다릅니다. 이에 대한 부모들의 대처도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아이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아이를 돕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나무람과 혼란이 사라졌습니다. 우린 그 일을 외롭게 할 필요가 없었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며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의사, 언어치료사, 교사, 가족 및 친구들 모두가 우리 아들을 돕는 일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먼 여정이었지만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다시 서로 협력하고 있었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우리는 단어를 반복해서 연습했고 아이는 천천히 몇몇 단어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단어, 모든 미소, 아이가 새로운 음식을 맛봤던 모든 시간이 다 축하의 순간이었죠. 처음에는 가족의 지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호주에서 함께 지내려고 오셨을 때조차도 힘이 들었죠. 부모님은 우리가 저주받은 거라 믿었습니다. 부모님은 손주가 책임을 다하는 의젓한 남자로 성장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셨고 저는 한동안 이로 인해 부모님의 실망이 컸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에게는 눈에 보이는 신체적 장애를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더 쉬웠을 겁니다. 이었고 부모님이 자폐증을 좀 더 이해하게 되셨고 그제서야 더 많이 지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손주를 복덩이라고 부르셨죠. 선생님 중 놀라운 분이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은 우리 아이의 주된 관심사가 축구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용해서 아이를 모든 일에 참여시켰습니다. 수학, 과학, 읽기 등 주제가 무엇이든 축구로 설명하실 수 있었습니다. 12살 무렵 제 아들은 모든 월드컵 선수들의 이름과 평균 점수를 말할 수 있었죠. 자폐증이 있는 아이들은 자신만의 세계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 아이는 쾌념치 않아 보였지만 제 아이가 영원히 혼자라는 생각이 저에게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뒷마당에서 아이를 북돋아줄 사람이 가족밖에 없다는 것, 친구를 하나도 사귀지 못한다는 것,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죠. 저는 축구팀 가입에 대해 학교와 대화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힘들어할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죠. 제 아들은 다른 아이들과 축구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어떻게 시작하고 무슨 말을 하고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아들에게 필요한 사회성을 길러주는 최선의 길이라고 느꼈습니다. 코치가 제 아들을 가입시켜 시도해보기로 동의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많은 인내심이 필요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 말은 가치가 있었죠. 희망이 사라질 때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정하고 배우면서 다시 희망을 찾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주말 축구 캠프에 갔습니다. 17년 만에 우리가 가장 오래 떨어져서 지낸 시간이었습니다. 전 제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가족으로서 먼 길을 왔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길을 알 수는 없지만
그 길이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은 압니다. 오늘 저는 길을 잃지 않았고 과거나 미래를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전 제 아들과 함께 있습니다.